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대에 촛불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와중에도 우리처럼 책을 읽고 심지어는 서로 독후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네, 네. 성장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어느 한 시간 한때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분 1분이 모여야 한 시간이 되고 또 하루하루가 모여서 역사를 이루니까요. 두 분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네?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뭐니 네. 뭐니 해도 음. 김장을 이제 직접 배추를 절인 건 아니고요. 네. 절인 배추를 주문해서 김장을 조금 담았습니다. 네, 누가 생각했는지 절인 배추를 판다는 생각을 처음 하신 분은 정말 히트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주- 감사하죠. 네, 주부들의 그 가장 큰 일이 배추 절이는 일인데 좀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디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절인 배추에서 거쳐야지 다 버무린 것까지 사면 안 되나요? 버무린 거 사도 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김장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제가 예전에 30년 정도는 되기 전인데 그때 처음으로 그 햄버거라는 가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 미국 그 사장이 하는 말씀이 야, 자기 그 몇 년 지난 후 자기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길거리마다 김장시장 예전에만 해도 배추가 막 길거리에 막 쌓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김장 배추들을 맞아. 엄마들이 막 50포기, 100포기 예,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사다가 나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걸 보고 너무 인상이 깊었었나 봐요. 음. 그런데 자기가 몇 년 온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개선이 돼가지고 김장시장이 많이 줄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속으로 개선이 된 건가 악화가 된 건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방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나네. 그 막 이렇게 벽처럼 높게 쌓아놓았던 맞아요. 그 배추 더미 네, 네. 기억나요, 어릴 때. 저도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엄마가 자 배추 샀으니까 배추 날라와라.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막 이제 그 배추 한 통이 무겁잖아요. 네. 그 통을 와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자르고 막 소금 뿌리고. 언니는 그것까지 하셨어요? 우리 또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엄마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엄마가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맞아. 그때는 밥 아니면 먹을 게 없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응. 제가 6남매잖아요. 아, 그래서 6남매 막내인데 네. 큰오빠가 이제 환갑도 지나셨고 해서 또 집 종손이니까 오랜만에 그러면 다는 아니고 사촌까지만 초대해서 식사 한 끼 하자 그래서 김천 오빠 집에서 와. 모였거든요. 와, 그럼 사촌까지? 예. 와. 그래서 뭐 사촌 언니들 같은 경우는 시집 갔으니까 안 오시고 이제 사촌 남동생들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 모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만큼이 벌어졌구나를 느끼며 오빠가 직접 이렇게 귀농해서 기른 닭 한 6마리 잡아서 옷 넣고 어이구. 삶아서 먹었는데 그 오.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사촌들, 오딱. 예, 오딱도 오. 먹으면서 사촌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대가족들. 괜찮다 싶어요. 재밌으셨네요. 네. 예,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그 친가나 외가나 어느 쪽에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거의 뭐 시골에 지방에 살았어도 대도시에 네.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골에 간다는 분들은 엄청 부러워요. 네, 그래서 가족 아직까지도 네. 그 친척이나 네. 누가 가족이 살고 있다는 분들의 참 부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니도 늙음하게 산 밑으로 가서 사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어. 요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런데 오늘 무슨 책이냐 하면 여러분들 강경애라는 작가 아세요? 강경애의 인간 문제를 읽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 책을 정했는데요.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원래 그 강경애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작가의 작품을 읽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하다가 잘 아시는 분이 강경의 지하촌을 읽고 있는데 문장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책을 선정하는 고민에서 벗어나서 강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썼어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정임 씨는 어떻게 책장 잘 넘어가던가요? 네,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네. 뭐 1940년대의 얘기인데 처음에 책을 딱 펼치면서 이렇게 오래된 책을 읽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그랬지만 웬걸 역시 필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이게 책이 오히려 이 책 전체의 그 전반부는 이제 시골에서 했던 그런 이제 뭐 지주 나오고 이런 얘기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이게 현대적이어서 저는 소설 속의 그 스토리가 오히려 이렇게 막 실감 나더라고요. 노동운동이라던가 뭐 공장 나오고 인천 나오고 서울 나오고 하니까 그 40년대의 그 오래된 느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났었고 그래서 세대차를 좀 잘 느낄 수 없었던 게 이 책의 장점이 아닌가. 시간을 뛰어넘는. 네네. 그리고 그 시대의 여성 작가들하고 다르게 이 작가는 그 식민지 시대의 어떤 그런 하층 여성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소설로 남겼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았어요. 네. 네, 제 같은 경우도 재밌게 책장 잘 넘어갔었고요. 다만 저는 전반부에 정임 씨가 말씀하신 게 전반부에 그 시골에서의 어떤 그 풋풋한 사랑 얘기 그런 걸로 엔딩을 했으면 싶은데 뒷부분 노동운동으로 가면서 슬픔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슴도 아프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게요. 참 그 가슴 아픈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참 힘들고 가슴 아프게 살았던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이 사회가 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경애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성숙 씨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906년에서 1944년까지 사셨고요. 황해도 송화군 송화 출생으로 4세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18세에 평양 숭의여학제 재학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주동 씨를 만나 연애하다가 퇴학까지 당했고요. 1924년 19세에 강가마라는 필명으로 시도 발표하고 그다음 양주동과 헤어져서는 장현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공부를 하며 시도 발표하고 야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25세 때 조선일보 부인 문예란에 조선 여성의 발벌길 해서 이렇게 여성 관련되는 그런 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후 단편 소설, 파금, 평론, 장편 소설 등을 연재하였고 수필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여러 가지 다양방면에서 하셨어요. 34세 때 조선일보 간도지국장을 역임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생각보다 좀 이른 나이 38세에 지병이 악화되어서 사망하셨고요. 49년에는 노동신문사에서 인간 문제, 우리가 오늘 다룬 이 인간 문제를 단행본을 출간하셨고 1999년에는 중국 용정의 여성 작가 강경의 문학비가 건립되기도 했어요. 네, 저희가 언젠가 만약에 용정에 가게 된다면 강경의 문학비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경에는 아까 성수 씨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인간 문제 외에도 또 다른 글들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죠? 네, 그 장편 소설로는 어머니와 딸, 인간 문제 등이 있고요. 중편 소설로 소금, 지하촌, 또 단편 소설로는 파금, 삼천리, 채전, 축구전 그리고 수필도 많이 쓰셨는데요. 뭐 커다란 문제 하나, 내가 좋아하는 솔 등이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일본어로 쓴 소설도 하나 있더라고요. 장산고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의 여성 작가분이신데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쓰셨어요. 네, 좀 요절하시게 돼서 너무나 그 아쉬운 부분이 많은 네. 아마 근데 이분이 4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 아마 북한 작가로 활동하셨었기 만약에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랑은 잘 네. 알려지지 않았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강경애의 삶을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같이 그 양주동과의 연애 사건이죠. 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최고의 그 화제감이 될 텐데 그 옛날에 여고생과 유학생 간의 연애 사건 뭐 남들 얘기하기에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고 시절에 연애 경험 있으세요? 연애 경험 얘기 연애까지는 털어보세요. 아니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죠. 짝사랑 내지는 뭐 외사랑 그 정도였는데 물론 고등학교 선생님 바라보면 특히 남자 선생님 좋죠. 그냥 선생님도 좋은데 제 같은 경우는 3월 그날이었는데 운동장에 군복 입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사 장교 출신인지 모자까지 쓰시고 다른 분 다들 그냥 평상복 입는데 혼자 그렇게 우뚝이 군복 입고 모자 쓰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분이 누굴까 싶었는데 그다음 저희 영어 수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에서 함성과 함께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이 학생들만 선생님을 막 좋아라 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젊은 선생님도 반에 있는 각 반에 있는 애들 몇 명에게는 단순히 학생만이 아닌 특별한 관심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렇죠.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한 1, 2년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임 씨. 저는 딱히 누굴 사귄 그 경험은 없는데요. 다들 그렇듯이 뭐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뭐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 그 교회만 가면 그렇게 멋있는 오빠들이 많더라고요. 기타도 치고 기타. 노래도 잘하고 거기서 앞거는 기타와 노래죠. 맞아요. 지금은 다 대머리 돼 있지 않을까? 대머리는 아니에요. 아직 그 나이는 아니야. 그래요? 아직 그 나이는 우리 정임 씨가 나이는데 좀 영한 걸로. 네네. 저는 뭔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첫사랑 연애 뭐 이런 걸 꿈꾸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영화나 뭐 그런 걸로 많이 봤었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네. 현실에는 저를 좋다고 쫓아오는 남학생들은 왜 그렇게 어리버리한 것인가. 언니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언니. 정말 실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인간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문제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누가 줄거리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소설 보면 전반부랑 후반부가 나뉘어지잖아요. 네. 전반부는 그야말로 그냥 전형적인 시골 생활 속에서 마을의 지주에게 뭐 소녀 같은 경우는 겁탈당하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로서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매맞거나 그런 속에서 이렇게 겁탈당하고 매맞고 착취당했던 이제 전반부의 주인공인 첫째, 선비, 갓난이 이런 애들이 도시로 나와요. 도시로 나와서 이제 도시에서 소위 말하는 엄청 나약한 듯한 지식인이 이제 노동운동을 교화시키겠다고 하는 신철이와 만나면서 노동운동에 이제 눈을 떠가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교화시키는 신철이는 감옥 생활 수감 후에 전향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정말 주인공다운 주인공들이 노동운동에 이제 선봉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 맺어가는 이야기예요. 네. 이 소설에서 이제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장면에서 그 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던 첫째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산에 그때 당시 첫 장면에서
또 첫째가 이름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엔 그 옛날에 어려운 민중들은 자기 애들한테 이름을 제대로 고민하면서 네. 중요하게 지어줘. 지어주지도 못하고 처음 탔으니까 그냥 첫째야 한 거죠. 네. 근데 그 뒤에 그 애를 더 낳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뭐 애들을 낳았다가 하더라도 죽었거나 이래서 첫째만 있는 거죠. 이 그렇죠. 집에는. 그래서 첫째가 됐는데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첫째의 의미가 더 부각되네. 네, 그래서 첫째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는 없고 음. 첫째만 있는데 그 첫째가 좋아하는 계집애 그 선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가장 그 주요한 인물이 등장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선비를 둘러싸고 현재 감정을 키우는 신철 뭐 등등이 있는데 우리 정임 씨가 그러면 다른 주요 등장 인물들을 좀 소개를 해봐 주실래요? 네, 여기는 총 4가지 그룹의 가족이 나와요. 이제 첫째 가족이 나오는데 이 엄마는 혼자 살지만 이제 무능력하다 보니 그 흔한 말로 그 서방질이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서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엄마를 또 좋아하는 그 이서방이라고 다리 한쪽이 불편하신 이제 그 이서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서방은 엄마를 좋아하지만 엄마를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자기 아들도 아닌 첫째를 아들처럼 너무나 사랑하면서 이제 빌어먹는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구걸을 해와서 자기는 안 먹고 첫째를 먹이고 이 엄마를 주고 하는 그런 애틋한 이서방네 해서 이런 첫째의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옥점의 가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지주 덕호 그 지주의 덕호가 있고 그 덕호의 이제 아내인 옥점 엄마와 그 옥점이 해서 이 옥점네 가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옥점이가 네. 지주 덕호의 딸인 거죠. 딸이죠. 네, 지주 덕호의 딸이고 이 지주 덕호는 그 고을에서 그 좀 악덕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 농민들을 다 부려먹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지주의 전형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철이 나오는데요. 이 신철이 서울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지식인인데 옥점네 집에 놀러 왔다가 저기 선비를 보게 돼요. 여기 이제 주인공인 선비를 보게 돼서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죠. 옥점과 선비와 신철의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정작 본인이 선비는 모른다는 네,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이 신철의 가족은 또 그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새어머니시고 또 아픈 이복 동생이 있죠. 결국 신철이가 이제 노동 운동에 눈 뜨지만 결국 감옥에서 전향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신철의 가족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의 가족이 나오는데 선비의 또 가족사가 또 슬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는 지주 덕호한테 맞아서 죽고 알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엄마도 결국 시름시름 알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선비가 이제 지주 덕호네 집에서 들어가서 뭐 일을 해주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서울로 공부시켜 준다고 이제 선비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붕뜨게 해놓고는 이 덕호가 겁탈하는 바람에 선비가 이제 친구인 그 갓난이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되죠. 차라리 덕호가 아니고 네. 신철이나 네. 첫째에게 겁탈을 당했으면 덜 안타까웠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너무 마음 아프죠. 네. 정말. 네. 그 여러분은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그 캐릭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소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쓰였거나 분노를 일으켰거나 이런 경우. 네, 저는 첫째 가족이 제일 불쌍하고 안 됐고 마음 아팠어요. 왜냐면 엄마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남자를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이서방도 불구의 몸으로 막 나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구걸을 해와야 되고 그다음에 첫째도 결국은 구걸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남의 것을 훔쳐와서 생명을 연명하다가 결국은 법이 무서우니까 결국 서울로 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가족은 사실 가족은 아닌데 서로 안 들어오면 너무나 그리워하고 또 첫째는 엄마를 너무나 미워하잖아요. 미워하지만 그 엄마가 나중에 그 어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면이. 그래서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구성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애절한 그런 가족인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도 첫째가 강하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약간 좀 다른 방향에서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앞 전반부에서 욱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주제소스 끌려가서 그 이제 자기가 붙일 밭마저 빼앗기고 서울로 가기 전에 느꼈던 게 법이라는 단어. 그놈의 법이 뭐길래 법 때문에 주제소 끌려가서 법 때문에 갇히고 또 덕호가 사바사바 하니까 풀려 나오고 하는 그 법이 뭘까 했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시로 나와서 노동운동하면서도 그 답답한 가슴 속에 법을 계속 간직하고 있고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그 신념하에 나중에 지식인으로서 교화를 시켜주는 신철이 만났을 때도 그 법이 도대체 뭐냐 물었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는 가슴이 트이면서 본인이 이제 본인 삶 속에서 의식도 성장하고 행동도 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첫째가 제일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호가 가장 그 묘사가 네.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 그 덕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소작인들한테 굉장히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포장해서 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정말 네. 대단히 그 자기를 생각하고 그 해주는 것처럼 너희가 열심히 일해야지 된다. 이거 그렇게 뭐 펑펑 써제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 끼 한 끼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펑펑 쓸 거 없어 그죠? 펑펑 쓸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펑펑 써서 그렇게 가난한 거다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결국은 경제 일제의 경찰들과 결탁해서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뺏어가고 또 쌀을 나눠줄 때도 네. 실은 그냥 정말 쌀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상한 예, 막 제대로 섞죠. 먹질 못할 예. 겨까지 다 섞어서 양만 많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뺏어올 때는 진짜 알곡을 뺏어오는 네. 추수할 그런- 때 맞아 바로 뺏어오더라고요. 아주 갖가지 네. 방식의 그런 그 수탈의 방법을 그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덕호가 정말 그런 면에서 그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나. 근데 가장 인간적으로 정말 이거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의 캐릭터는 정임 씨 얘기하신 대로 이서방이었어요. 네. 정말 슬픈 이런 사람이 캐릭터. 있을 수 있을까 네. 싶지만 정말 슬픈 캐릭터인데 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그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그 보면 원소라는 연못에 대한 그 유래나 전설을 소개한 다음에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신발 소리가 차츰 가까워지더니 산등으로 계집애 하나가 뛰어 올라온다. 그는 무엇에 쫓기는 모양인지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며 숨이 차서 달려 내려온다. 계집애는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밀모를 들인 저고리를 입었으며 얼굴빛은 좀 푸른 길을 띄었으나 티 없이 맑았다. 그리고 손에 든 나물 바구니가 몹시 귀찮은 모양인지 좌우 손에 번갈아 쥐다가는 머리에 맸다가 그도 시원치 않아서 이번에는 가슴에 다 안으며 낯을 찡그린다. 선비의 등장 장면이에요. 네. 예, 그 선비의 모습이 뭔가 그 산에서 첫째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뭔가 불안하고 이런 면에서 뒤로 돌아오면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임 씨는 혹시 어떤 부분에서? 네, 저는 첫째 그 어머니가 대사가 되게 좋았는데요. 그 첫째 어머니가 막 다른 막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니까 아들이 막 이제 막 첫째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딱 한마디 하시죠. 담담하게 배가 고파서 헐수할 수 없이 그랬다. 라고 딱 말하는데 그 대사를 떠올리면서 첫째도 결국 나중에 배가 고파서 이제 도적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역시
배가 고프니 헐수할 수 없이 그랬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좀 인상이 남아요. 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 엄마랑 첫째와의 관계 속에서 첫째가 나중에 배도 고프고 할 때 엄마는 서방질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시루떡을 그래도 자식이라고 맞아. 줬는데 한 톨 안 남기고 다 다 먹잖아요. 먹어버려, 다 다 먹고는 더 없냐 그러고 네. 배고파 못 살겠다면서 혼자는 트림까지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맞받아 치니까 엄마를 발로 차버리는 장면이 맞아, 나오는데 맞아. 그 장면을 이런 후레 자식이 있나? 보면서 나와 딸의 관계도 한번 떠올려봤고 그래서 옛날에 이 정도였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었고요. 그 이외에 다른 거 한 가지는 내용하고 관계없이 형식적인 면인 건데 그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소설책을 읽어도 남자만 그고 여자는 그녀라고 했고 요즘에 와서 남녀 구별 없이 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책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주인공을 그냥 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점에서 강경애 씨라는 작가 자체가 약간 의식 자체가 남녀 평등 내지는 그 당시에 이미 그걸 고집하지 않았나, 그기에 이미 뭐 마음이 꽂히지 않았나. 그리고 노동운동 관계되는 여성 관련되는 어떤 그런 소설을 계속 쓰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북한 분이시고 지금 뭐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라는 건 없었지만 네. 해방 전이니까 어쨌든 그 지리적으로 황해도였던 것 같아요. 황해도 네. 출신이시고 또 그 시대를 감하면 지금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네. 사투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그 단어와 뜻을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정임 씨. 네. 근데 하나 여기서 빠뜨린 게 음. 결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어떤 결말을 짓고 싶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 줄 적어봤는데 한번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네. 네. 이 책의 결말은 결말은 좀 원래 책의 결말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네. 확인하시고 정임 씨가 생각했던 결말. 네. 저는 좀 이해 안 됐던 게 신철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게 선비였잖아요. 네네. 그 제가 애정사에 왜 감옥에서 옥점이가 그리웠을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네네. 그래서 신철이 전향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첫째랑 그 신철이 함께 선비의 죽음을 맞이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옥점이랑 예. 옥점이 말고 옥점이 말고 옥점이랑은 헤어지고 헤어지고, 신철이 오케이. 전향은 하지만 어, 옥점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좋아. 저는 네.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신철이는 지식인이었잖아요. 네. 머릿속으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접었을 때 먹고 살 방편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동안은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랑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노동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네. 막상 감옥에 갔을 때 네. 떠오르는 거는 선비와 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있는 옥점이가 생각났다는 거. 그러니까 네. 신철이는 아빠의 그 배경을 처음에 살다가 나중엔 또 옥점의 그 배경으로 네. 큰 거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물이 네. 같고요. 그러네요. 네. 네. 혹시 생각했던 결말이 있어요? 다른 결말? 저는 노동운동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선비가 안 죽고 네, 맞아요. 첫째랑 같이, 어떻게 의기투합해서 노동운동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부부 네. 운동가로서 네. 첫째가 너무 단단한 짠한 짠한 것 같아. 첫째가. 너무 폐병으로 결핵으로 일찍. 죽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에서 이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황해도 사투리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비라는 이름 자체가 저기 작고 곱게 생긴 연약한 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이름 속에 결말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고 네. 또 한 가지 새로운 거는 책을 읽다 갑자기 거지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럼 문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뒷면 볼 생각 안 하고 네이버 검색을 쳤더니 황해도 사투리로 호주머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지에서 일원을 꺼내어 가지고 줬다 이렇게 거지에서 일원을 빼뜨렸단 말인가 싶었는데 호주머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드끄럽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시끄럽다라는 뜻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지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말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빼랍이 재밌었어요. 빼랍이 서랍의 사투리래요. 그리고 가지라는 말이 금방의 그 북한 사투리인가 봐요. 그리고 연돌이 굴뚝이래요. 연돌.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빼랍은 안 그러고 우리 빼다지라는 말은 빼다지 사용했었는데.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빼다지 네. 많이 네. 썼죠. 네. 자, 우리는 오늘도 개인적인 역사의 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촛불 시국을 지나며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말이 하나 돌았는데요. 왜 뭐 그동안은 왜 다이나믹 코리아 뭐 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그걸 그런 유로 다르게 영어로 말을 만들었던 게 리질리언트 코리아라는 말이었습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탄력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살아있네 대한민국. 멋져요. 네, 우리도 환경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절히 적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